꽉 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10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그런데 카메라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전명환 교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고 늦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가 이용 기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전명환 교수님이 그 버스를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네. 예. 버스 배차 시간이 안 맞으셔서 뭐 지하철 타고 뭐 열심히 오시고 계신다고 하니 좀 이따가 전명환 교수님 시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하시겠지만 오프닝 때는 없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없으셔도 오프닝 때는 크게 상관없으시고 네, 그리고 아마도 오프닝이 끝날 때쯤은 오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프닝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참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후 연구원인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신 분은 소개를 안 하고 안 계신 분만 소개를 하는. 우리 목성의 위성 유로파 얘기 많이 했었고, 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고, 뭐 엔켈라두스 등등과 함께 네. 저 두꺼운 얼음층 밑에 물이 있다. 그쵸.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뭔가 생명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많이 해왔고 뭐 과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얘기인데 드디어 뭔가를 저 곳으로 쏜다고 합니다. 17일 날 9월 17일 날 나사에서 유로파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10월에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음 달에 쏘는데 이번 달에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물론 뭐 급비 사항이었을까요? 준비해 왔겠지만 저도 뭐 그다지 들지 않았던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일정은 그동안 공개가 안 됐다가 뭐 이번에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7일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나사는 10월 10일 네.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할 예정인데 10월 10일이면 지금 오늘 저희가 녹화일이 9월 28일이고요. 10월 4일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다음 업로드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까지는 아직은 출발 안 했지만 그 일주일쯤 후에는 발사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아주 지척입니다. 이제 금방이고요. 팰컨 헤비,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에 실려서 나가게 되고 이번 탐사의 목표는 유로파가 생명체에 살기에 정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의 부분을 다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 착륙을 해서 저 얼음 틈 사이로 잠수정을 내려보내서 밑에 사진을 찍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는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걸 하는 건 아니고 표층에서 약 25km 떨어진 거리에서 비행하며 가깝습니다. 25km면 그죠? 그쵸.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비행기 국제선 나는 높이가 10km에서 12km 되니까 예, 물론 작긴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가고 비행하면서 유로파의 구성 성분 지질 그리고 얼음층 그리고 그 아래 바다의 특성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서 탐사를 하겠죠. 근데 출발은 곧 하지만 도착은 2030년 거리가 있으니까 29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네. 5년여에 걸쳐서 2030년에 목성 궤도에 진입을 일단 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절이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훅 떠가지고 뭐 궤도고 뭐고 다 무시하고 네. 날아가서 저기까지 또 엔진도 계속 켜고 가요. 절대 끄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불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저기씩 내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주여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목성이 있으면 일단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성 궤도에 진입을 한 다음에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유로파를 수차례 근접을 하면서 목성 궤도를 탄 상태에서 근접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 유로파 궤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유로파 궤도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옆에 목성의 중력 때문에 그쵸.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 계획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막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2025년 이후에는 착륙선도 보낸대요. 하지만 2025년 이후라는 말뿐이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고 그쵸.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가서 이 유로파 클리퍼와 함께 또 생명체 흔적을 찾는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착륙을 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탐사 활동을 하려는 거겠죠. 유로파 탐사는 지금 우리 갈릴레오 탐사선 1989년에 발사했던 그 목성 탐사선이었던 갈릴레오 이후에
갈릴레오가 바다의 존재 가능성 유로파를 확인한 다음에 30년 만에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유로파 클리퍼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흥미롭습니다. 9종의 9종의 첨단 관측 장비를 싣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특히 그리고 이번에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구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진 장비가 표면 먼지 분석기라는 거예요. 표면 먼지. 네, 분석. 표면 먼지 분석기라고 이제 번역을 하던데 수다라고 써 있는데 뭐 네. 실제 이름이 정확하게 길이는 안 써져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표면 먼지 분석기는 유로파에서 분출된 물질의 구성 성분을 이제 25kg 정도 위에 네. 있다고 했으니까 잡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미국 워싱턴 대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진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뭘 테스트를 했느냐? 수십만 개의 물체, 온갖 잡다한 막 먼지니 온갖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 하나에 섞인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는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지금 그 장비인데 뭐 대충 보기에는 무슨 약간 좀 잘 만들어진 에어컨 실외기 같기도 하고 체 같기도 하고요. 예, 뭐 필터, 뭐 저런 정도의 필터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첨단 장치가 들어있겠지만, 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연구진이 알래스카의 바다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인 스핑고픽시스 알래스켄시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이 표면 먼지 분석기의 성능을 이제 지구에서 검증을 한 건데, 대장균 같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은 유로파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예, 그런 극한 환경에 있는. 그렇죠. 추운 데 살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를 가져와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런 비교적 추운 환경에 살면은 영양분이 거의 없더라도 생존이 가능하게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유로파에 사는 것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한 것이고요. 이 파비안 클레나 워싱턴대 연구원에 따르면 박테리아가 아주 작으니까 유로파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사진도 찍었는데 막 얼음 알갱이 분출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찍혔었잖아요. 간헐천 같은 데서 이제 그죠. 예, 네. 올라오고. 그런 게 찍혔는데 그 얼음 알갱이에 일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얘기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그 사진 보고 저기서 우리가 새우나 네. 그런 외계 생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발상은 비슷합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아니겠지만 저의 주장이 상당히 그 SF적이었던 거 반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은 비슷한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근데 이 분출된 얼음이 초속 6km로 움직인대요. 뭐 엄청난 속도군요. 예, 지구에서 인공위성 도는 속도가 뭐 초속 8km 뭐 이런 식이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성능 검증 시험도 물방울을 엄청나게 빠르게 진공 상태에서 뿌린 다음에 네. 박테리아 세포가 들어있는 그거를 뿌린 다음에 표면 먼지 분석기로 물방울을 포획해서 분석을 했더니 수십만 개의 물방울 중 하나의 물방울에 포함된 지방세포를 찾았답니다. 예, 지방세포는 당연히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니까 박테리아를 아예 찾은 것조차 아니고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던 지방세포 하나를 찾은 것이니 새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을 통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접근으로 보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2030년 이후에는 아마도 유로파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놓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 테스트 연구 결과 자체가 논문으로 작성이 돼서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 또 소개가 됐고요. 이렇게 과학적 바탕을 갖추고 우리가 유로파를 향해 가는 유로파 클리퍼 네, 기대를 하고 저희 방송이 2030년까지도 남아있다면 그땐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 지금 유로파 얘기가 나와서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지난달에 이제 제 주제가 밀물썰물 힘이지 않았습니까? 조성력. 그렇죠. 예. 네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힘의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했던 요소가 이제 거리와 그 질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목성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유로파에 만약에 바다가 있다면 네. 거기서도 조석 현상이 있을 것이고
목성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밀물썰물의 효과가 있다면 지구에서 나타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렇겠네요. 네, 라는 예상을 또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그 아주 두꺼운 얼음층 밑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그 밀물 내부에서의 밀물 썰물이 또 얼음에도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고 네. 그 얼음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갈라짐. 네. 그렇겠죠. 네. 그 그래서 안에 또 지각 활동이라든지 안에 내부에서의 어떤 네. 그 멘틀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조석력이 예.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온도를 높여주는 그쵸. 효과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그 물로 된 액체로 된 물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또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목성까지 가는 궤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그게 SF 영화에서 보듯이 엔진을 쭉 켜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그 뭐 어떠한 비용과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우주 비행체 궤도에 대해서도 또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주선들은 뭐 무슨 에너지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동력원을 쓰는 걸로 보여서 네.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적어도 출발할 때만 엔진 쓰고 그런 다음엔 이제 관성과 그렇죠. 뭐 중력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물리 법칙을 활용을 해서 가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살짝 그 스러스터 칙칙해가지고 맞습니다. 약간 뭐 네. 맞추고 한 다음에 저기 들어갈 때 궤도에 들어갈 때는 또 거기 또 그 물리 법칙을 잘 활용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라 그 SF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훨씬 갑갑하고 지루한 작업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여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였던 건가 싶네요. 예, 저희는 뭐 항상 재탕하고요. 네. 뭐 옛날에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해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게다가 외계 저 SF 우주선들은 그 소리도 계속 나잖아요. 그렇죠. 웅장한 소리가 네. 오 하고 그 아주 낭비인데다가 물리적으로 옳지도 않죠. 자, 그럼 전명환 교수님 아직도 안 오고 계시고 저희는 오프닝은 일단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네. 교수님이 오시든 말든 일단은 홍숙수 박사님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충 보니까 지난번 조성력에서 좀 연결되는 맞습니다. 좀 더 심화된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자, 한번 읊어주시죠. 네, 용어가 뭐 이름부터 약간 어려워 보이죠. 네. 코리올리. 약간 네, 뭐 개 종류 같기도 한데. 보더 콜리 이런 개도 있고요. 네네. 네. 뭐 근데 뭐 이름일 뿐이고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속하는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어떤 겉보기 힘, 가짜 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네. 다들 많이 헷갈리시고. 네. 그래서 요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겉보기 힘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성력, 밀물썰물을 일으키는 힘. 네네. 그리고 요것의 또 다른 예가 오늘 말씀드릴 코리올리 힘, 또 다른 말로 이제 전향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준비했던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네. 그 급출발하는 버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버스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때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무거운 머리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버스하고 같이 묶여 있는 닿아 있는 발과 저기 손잡이의 그 끝 부분은 버스와 함께 같이 급출발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본 관찰자는 이게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 다입니다. 네, 손잡이와 머리는 그대로 있고 발과 손잡이의 끝 부분이 앞으로 그렇죠. 나간다. 이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네. 하지만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버스가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속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일단 가상의 힘이 갑자기 나타나서 머리를 뒤로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힘, 겉보기 힘입니다. 이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관찰자가 가속하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가짜 힘입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조성력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그래서 조성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달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얌전히 바다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겠지만 네. 달이 있게 되면은 달 쪽으로 끌려가겠죠. 네. 네, 물도 그렇고 지구 자체도 그렇고. 네. 하지만 만유인력, 중력 자체가 거리가 가까우면은 강하고 거리가 멀면 약하기 때문에 달과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물은
더 세게 끌어당겨지고 멀 쪽에 있는 불은 약하게 끌어당겨지고 네, 요것이 이제 관성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가까운 쪽은 관성에 의한 효과보다 달의 인력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확 끌어당겨지고 먼 쪽은 반대의 상황이 돼서 관성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뒤쪽의 바닷물도 여전히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끌어당겨진다라고 이제 해석이 할 수 있고 요거를 지구 표면의 관찰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치 가속하는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버스가 출발하는 걸 모르고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하듯이 네네. 지구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떠한 그런 가짜 힘, 관성력이 나타나서 뒤로 끌어당긴다라고 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힘들의 합력을 계산하게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잡아 찢어지는 것 같은 저런 이제 기조력, 네네. 조성력, 힘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닌 가속하는 시스템. 자,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전명원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 가끔 있는 일이고 여러 사람이 다 이제 저 일들을 겪었죠. 네, 제가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홍승수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뭔가 첨언을 해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네. 3인 체제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하던 얘기를 계속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달 시스템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관성 좌표계가 아니라 서로가 돌고 있는 원운동하고 있는 가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밀물썰물을 일으키는 힘, 조성력 이것도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보이는 가짜 힘이다. 가상의 힘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네. 지난번에 보신 분들 절반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번씩 계속 다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반응이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생각을 할 기회가 없는 게 우리 밀물이 생기면 솔직히 우리 저 황해 가면 서해 가면 밀물 많잖아요. 거기서 밀물 오는 것만 보고 있지만 반대편에 밀물인지 썰물인지 우리가 알게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전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영역인데 그게 또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네,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요로 이제 가속하는 시스템에서 관측되는 가상의 힘의 또 다른 예로 준비한 게 이제 코리올리 힘이 있습니다. 예, 전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힘이 어떤 힘인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자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적도에서 포탄을 이제 극방향으로 이제 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쭉 극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쪽으로 쏠립니다. 네. 여기서 뭐 얘가 유도탄도 아니고 그냥 얘는 똑바로 제대로 그냥 북쪽을 향해 쏜 것뿐인데 얘가 지구를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네.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누구도 힘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이것을 코리올리 힘, 또 다른 말로 이제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전향력을 또 한자로 풀어 써보면은 전자가 이제 뭐 돌다, 네. 옮기다, 바뀌다 이런 뜻이고 향자가 이제 방향할 때 향자, 네,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이제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뭐 구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방향을 바꾸는 힘.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쪽 방향으로 잘 날아가던 포탄이 갑자기 전향력을 받아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전향력이라고도 부르지만 이제 더 잘 쓰이는 표현으로 코리올리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코리올리는 이 의문의 현상을 이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잘 해석해낸 프랑스 과학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힘입니다. 네. 우리는 한자로 이름 붙이면은 뭔가 뜻을 알기 쉬운데 저기 사람들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의문의 현상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예,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자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등속으로 운동하는 어떤 기차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트램펄린을 뛰는 영상입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뭐 요 트램펄린을 지역마다 부르는 또 이름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도 뭐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방방이라 그랬는데 방방이요? 예. 뭐 어디서는 뭐
용어들이 다 퐁퐁 다르더라고요. 막 이런 퐁퐁 걸로. 맞아, 네. 퐁퐁이라고도 했던 네. 것 같고. 네. 저는 두 분보다 제가 아마 상당히 연배가 있을 건데 저희는 오히려 트램폴린을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식의 지역계 이름들이 생성되기도 전에 네. 그 원시적인 상태에 수입돼서 네. 자, 원어밖에 없던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트램펄린을 뛰고 있네요, 열심히. 네, 그래서 저 퐁퐁을 뛰고 있는데, 예, 저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기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이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뒤로 생각이 가든가 들 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아래 상하 운동을 하고 있죠. 네네. 이것은 이제 초기에 트램펄린에 이제 같이 계시던 분들이 기차와 같은 속력을 가지고 계셨고, 이게 그 관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공중에 떠 있을 때도 그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네. 그 운동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응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또 오. 영상을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저 본 영상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는 네. 거였군요. 스포츠 드링크 회사 네, 네. 레드불에서 하는 챌린지 중 하나인데요. 네. 이제 기차에서 지금 자전거 묘기를 또 부리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기차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저 기차와 저 자전거 모두 왼쪽으로 가는 등속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어떤 운동 성분을 갖고 있는데 자전거가 그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차와 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결국은 바깥의 관찰자가 봤을 때 저 자전거는 운동 성분이 0인, 속도가 0인 그런 운동 상태를 가지게 되고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떴을 때도 그 속도가 0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네. 뭐 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예, 그 관성 그리고 관성 좌표계의 어떤 원리를 잘 보여주는 실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관성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위도에 따라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건 같습니다. 360도를 도는 건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각 속도가 같은 것이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이제 선 속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북극에 극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 24시간에 360도 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짧겠죠. 그렇죠. 네. 적도에서는 길고. 예. 자전축 위에 있으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리에서 빙글 돈다고 이제 네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에 움직이는 실제 이동 거리가 적도에서 이제 훨씬 깁니다. 네. 사전 선 속도가 적도 근처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그 근처에서는 선 속도가 이제 느리다. 예. 요러한 이제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식 요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된다면 요 코리올리 효과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사실 요 사전 지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 그림이 이제 해석이 되신다, 이해가 되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이제 굉장한 물리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북극에서 적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 노란색 그 선을 따라서요. 네. 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은 요 경도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렇겠죠. 이동을 할 것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네. 당연한. 네. 하지만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에서 요 0도 라인을 따라서 경도 0도 라인을 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미사일은 요 0도 라인을 따라서 요 노란색 점선을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 미사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지구가 자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15도 라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누구도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전하는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 거죠. 네. 예. 밖에서 봤을 때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직진 운동을 하는 것일 뿐인데 미사일 입장에서는 그냥 직진한 건데. 직진한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영상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 네. 즉 관성 좌표계 즉 그 지구 회전하는 좌표계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포탄은 적도에서 발사된 포탄은 일단은 위로 북극 방향으로 향하는 포탄의 발사 속도 성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도에서 이제 지구의 운동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요 두 개가 이제 벡터 합의된 요 45도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할 것입니다. 네네. 포탄의 운동은.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이
회색깔의 포탄의 자취가 될 것입니다. 네네. 포탄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적도에서보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선 속도가 그렇죠. 포탄이 위로 갈수록 그냥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포탄의 입장에서 지구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옆으로 방향을 꺾는 것처럼 보인다. 네, 요게 바로 전향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코리올리 힘의 그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또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뭐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하고 계속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맞아요. 뭐 굳이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까지 안 가더라도 맞아요. 이런 것 자체도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과 좀 맞습니다. 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관성 좌표계에서 운동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공자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그 까다롭고 네. 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북반구에서는 뭔가 이제 흐름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을 때 전향력은 코리올리 힘은 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예,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제 꺾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혹시 2차원 평면의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퀴살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사과를 쏜다고 했을 때, 네, 사과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지만 네. 타이어에 붙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과는 뭔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경로가. 네. 요게 이제 2차원 평면으로 이제 투영을 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뭐 여기 이제 유튜브 링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요것도 이제 MIT 공대에서 아마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회전하는 그 뺑뺑이 같은 어떤 그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하고 네. 멈춰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뺑뺑이가 회전할 때 공을 주고받은 거를 이제 바깥에서 촬영한 모습과 뺑뺑이 네. 안에서 촬영한 모습, 예, 오. 요거를 이제 영상화한 건데 네. 요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회전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네. 그냥 이렇게 당연히 주고받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요거를 다른 카메라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회전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걸 예상해서 좀 방향을 바꿔서 놀리는 그쵸. 것도 네. 네. 그러면 제대로 이제 네. 도착할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던졌을 때 공은 그냥 직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땐. 근데 회전하는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공이 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네. 예. 누구도 힘을 주지 않았는데. 네.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뭐 휘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비슷한 경험들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릴 때 야구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야구를 할 때 이제 야수가 수비를 하다가 공을 잡고 1루에 러닝 스로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뛰어가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뛰어가면서 던지면은 절대로 1루수를 향해 던지면 안 되거든요. 네. 저쪽으로 던지면 제 눈에는 공이 휘는 걸로 보여요. 진짜 저는 움직이고 있고 해서 네. 바로 멈출 수가 없으니까 네. 뛰다가 던지면 1루수한테 던지면 엉뚱한 데로 가고요. 전혀 이상한 데로 던지면 제 눈에는 이게 휘어서 싹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거죠. 경험이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그걸 관찰한 경험은 많죠. 스스로 던지면서. 예. 이제 움직이고 계시니까. 제가 네. 움직이고 네. 있으니까 네. 당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 던지는데 오, 예, 오 휩니다. 그러니까 예. 저거죠. 네. 저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그 공을 잡는 1루수 입장에서는 공이 전혀 안 휘어요. 그렇죠. 걔는 안 네, 움직이고 네, 있으니까. 네. 네. 회전 방향을 바꾸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휘죠. 이게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힘을 받는 방향이 이제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처음에 던지는 방향을 다르게 하면은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주고받을 지금 수 이게 제가 1루에 던지던 네. 식으로 그쵸. 예, 네. 다른 곳에 던지는 거죠. 약간씩. 그 감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감각적으로 그 전향력을 보정해서 던지는 거죠. 네네. 바로 그거죠. 야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제 NG 영상 같고요. 네. 참 과학자들을 참 보면 저럴 때 보면 정말 어린애들 같습니다. 학생도 없이 저러고 있네요. 지금을 찍고 있네요. 저게 이제 그 코리올리 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실험 영상이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보여드렸듯이 어떠한 장거리를 이동하는 비행기라든지 네. 어떤 대륙간 미사일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코리올리 효과를 고려를 해서 그렇죠. 그 궤도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한다고 네.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풍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태풍이 뭐 이렇게 전향력을 받아서 뭐 어디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저기압, 고기압의 경우는 이제 바람이 빠져나가고 저기압의 경우는 이제 공기를 쭉 빨아들여서 상승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빨아들여낼 것입니다. 이렇게 쭉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빨아들여야 할 텐데 네네네. 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저기압 방향으로 쭉 공기가 빨려 들어오다가 전향력 때문에 코리올리 힘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네. 이게 이러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네. 어떤 태풍의 회전을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게 거대한.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반구에선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네. 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북반구에선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네. 남반구에선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저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큰 규모의 태풍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네. 뭐 작은 규모의 예, 뭐 저도 토네이도 예. 뭐 이런 경우에서는 또 그쵸.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뭔가 진행방의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왼쪽으로 휘어서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자체가 전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은 코리올리 힘이 없었다라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유입이 됐어야 할 공기가 네네. 전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유입이 되다가 이제 저기압 중심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아하. 예. 이렇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군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태풍도 그 전향력의 코리올리 효과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스케일이 좀 더 커져서 전 지구적 기상 현상도 당연히 코리올리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게 기억이 나신다면은 뭐 이런 지구의 어떤 그 공기 흐름 또는 해류의 흐름이 뭐 여러 가지 셀 단위로 나뉘는데 예, 이것도 다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셀로 구분이 되는 거고 따라서 기상 현상을 해석하려면은 이 전향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편서풍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것들도 정확히 지금 저희가 있는 우리나라가 있는 위도대가 38도 정도 되니까 네네. 네, 요 위치인데 보시면은 지금 서쪽에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편서풍의 원인도 당연히 이제 코리올리 효과와 관련이 있다. 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확장이 되면은 음. 다른 행성의 그 대기를 이해하는데도 네, 아주 그렇군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와 코리올리 효과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대한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자전 속도가 훨씬 빠르고 크기도 크고 자전 속도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대기도 엄청 두껍잖아요. 저기는. 두껍고요. 네,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관찰하는 전향력의 세계도 지구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목성에는 이러한 셀 그 단위 그 대기에서 어떤 하나의 셀을 이루는 그 셀의 크기가 셀의 그 개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전향력의 세계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행성 대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뭐 자세히 이거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뭐 이런 원인이 행성 대기를 그 이해할 때 반드시 전향력을 고려를 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목성 얘기를 하면 항상 그 대적반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대적반은 또 옛날에는 뭐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작았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고 크기가 지금도 변하는 변하고 거예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기상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겠죠. 그게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네.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금?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대기 기상 현상도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그 대적반의 그 소용돌이가 왜 시작됐는지, 네. 왜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또 생기고 뭐 네.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신 연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예, 저도 뭐 이런 저런 이론은 들은 것 같아요. 주장은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거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뭐 예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혹시 뭐 누가 했을지도 모르니까 뭐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아마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비행체의 운동 및 제어도 코리올리 효과와 이제 이것을 그렇네요. 고려를 잘 해줘야 된다. 네. 보시면 이제 태양 지구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 회전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고정해놓고 봤을 때 태양과 지구에 의한 중력 그리고 회전하는 시스템의 원심력 이런 것이 적절하게 평형을 이루는 5개의 지점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이제 네네. 라그랑지안 포인트, 라그랑지 그렇죠. 포인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력적으로 이제 안정된 그 평형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우주망원경의 어떤 사이트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L4, L5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행성들도 많이 위치한다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저기 뛰어넘으면 저기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근처에 포텐셜의 생김새에 따라서 정말 그 포인트에서만 안정되고 조금만 벗어나도 벗어나느냐, 뭐 아니면 조금 벗어나도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뭐 네, 이런 거는 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딱 그 점에서는 딱 그 평형을 이루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그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라그랑지 점 뭐 100만 번도 더 들어봤지만 맞아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예. 저기 뭐 뭐가 어디 가 있더라 뭐 이 정도 얘기해서 대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리- 얘기도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제임스 웹은 L2에 있지만 네. 지금 우주청에서 가려고 하는 것 중에 미션 중에 하나가 지금 플랜이 되어 있는 게 L4를 가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L4도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사이언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한번 네네.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전하는 좌표기지 않습니까? 음. 지금은 뭐 그냥 태양 지구 가만히 있고 저거 라그랑지안 포인트 찍어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관성 좌표계처럼 보이는데 네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계속 이게 회전하는 좌표계입니다. 네네. 비관성 좌표계란 얘기죠. 네네. 네. 이 비관성 좌표계에서 운동을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서 쉽게 설명하는 일이 뭐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고요. 그래서 네. 따라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그 코리올리 효과를 이제 잘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요 L2 포인트 근처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 궤도를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코리올리 힘도 이제 같이 고려가 되어서 이제 궤도를 컨트롤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뭐 이제 변기에 세면대에 물이 빨려 들어갈 때 나오는 네. 소용돌이 또는 이제 토네이도의 소용돌이가 뭐 전향력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적도 근처에 있는 뭐 에콰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뭐 적도를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뭐 이런 관광 상품도 예, 있다고 뭐 몇 미터 차이로도 네. 한답시고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잘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저게 진짜 근데 모르는 분 정말 많아요. 음. 특히 세면대 변기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선풍기 틀면 죽는다, 네. 틀고 나면 죽는다는 얘기처럼 너무나 계속 들어와서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게 상관이 없다는 거를.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못을 박아 주시는 네. 거죠. 무관하다. 그렇죠. 예. 그 어렸을 때 한번 박힌 그 기억이 참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뭐든지 뭐 과학뿐만 아니고 뭐 모든 면에서 한번 어렸을 때 딱 박히면 확실하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못을 박아주지 않으면 들어도 또 돌아가요 나중에. 네. 들어도 나중에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잊어버리고 나중에 병원 잊어버리고 마치 바토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팔로마산 망원경이다. 아직도 팔로마산 망원경입니다 저한테는. 네. 다 필요 없고 팔로마산 그게 최고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참, 기억을 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코리올리 효과의 원인을 잘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코리올리 효과는 지구 자전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위치 사이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네. 이거 세면대 내려갈 때 요 사이에서 자전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거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네. 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약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면대 물 이제 내려갈 때 네. 요거는 이 초기 조건 어떻게 주느냐. 처음에 물통을 어떻게 흔드느냐. 어느 방향으로 흔드느냐. 물통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 그렇겠죠. 요게 뭐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로 물이 어디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 막고 있는 것의 모양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렇죠. 주겠죠. 네. 그게 메인이다. 네네.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런 토네이도 국지적인 소용돌이 용오름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 방향으로 도는 뭐 이런 토네이도도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국소적, 지역적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콜리올 효과는. 네,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요. 올해의 네. 그 이그노벨상 중에 하나가 네. 뭐였냐면 애들 머리에 가마역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북반구 애들의 가마는 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오. 남반구 애들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혹은 반대. 네. 어쨌든 간에 남반구랑 북반구의 유효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유효한 차이가 있는 걸 이거를 수천 명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근데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리올 효과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그 연구한 그 모집단 내에서는 그런 차이가 보였다고 논문을 내는 덕에 이그노벨상의 그 영광과 망신을 동시에 당하는 네, 올해가 그런 상을 받아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나 유전적인 이유일 것 같은. 네. 근데 뭐 도대체 그리고 남반구하고 북반구 차이가 난다는 게 신기해서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모집단이 잘못 선정이 됐거나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적어도 콜리올리 효과와는 무관하지 않을까. 말씀대로 네. 뭐 인종적 유전적 차이일지 그렇죠. 몰라도 네. 또는 그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매개체가 있어서 그렇죠. 그 둘 사이 그 서로 간에 그 인과관계가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가마가 4개거든요. 아, 진짜. 머리 위에 2개, 뒤에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계인입니까? 주변에 그 많은 위성과 행성들의 여러 가지 조성력과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가마겠네요. 네, 여하튼 예.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거의 이제 가요계 과학자라고 봐도 되죠. 예, 윤하. 예. 아니, 저분은 이것도 노래로 내셨어요? 네. 그 사건의 재평소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히트를 네.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6집이었나 5집으로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아주 9월 1일에 그러네요, 따끈따끈한 진짜. 7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7번째 트랙이 이제 코리올리 웬일이야.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아주 재밌으셨네, 좋더라고요. 아주. 예.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주 좋은 노래이고, 왜 제목이 코리올리 힘일까? 그러게요. 네. 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사를 음미할 준비가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네.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은 왜 제목이 코리올리 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뭔가 예. 뭔가 휘어지는 얘기가 나오나요? 가사 중에 이제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이것은 이제 열린 결말로. 네. 네, 이걸 제가 틀어드리면은 저희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네. 각자 검색해서 들어보시고 가사 정도는 뭐 가사로 찾아보세요. 가사는 길고 여기다가 뭐 쭉 올려봤자 보이지도 않고 여하튼 우리 윤아 가수님은 이상하고 복잡한 과학 물리학 개념들을 가져오셔서 재미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꼭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꼭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비유로 네.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여하튼 뭐 과학 쪽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조금이라도 퍼지는 게 뭐 안 그런 것보다 나으니까. 아, 그럼요. 네네.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해성 그다음에 오르트 구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상당히 이번에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이제 7집 앨범 보시면은 또 다른 노래가 로켓 방정식의 역설 오.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건 가사가 뭘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저 누구죠? 그 레디오헤드인가 아무튼 그 사이언티스트란 곡도 있잖아요. 사이언티스트.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이언티스트 가사를 보니까는 그 사랑 얘기인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그 냉정함에 대해서 약간 뭔가 약간 좀 섭섭한 내용을 담은 그런 게 아니었나 대충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기억인데요. 사실 뭐 과학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 관련된 제목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오셔서 맞아요. 네. 이제 노래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보세요. 코리올리의 힘. 심지어 뭐 앨범 제목도 그로스 띠오리 이런 거예요. 와. 그러네요. 네. 앨범 제목도 저런 식이고 뭐가 다. 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스 띠오리.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앞으로 해주실 얘기들 약간을 예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유의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약한 부분입니다. 들어본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계속 세뇌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고 있는 막 팔로마산 천문대. 지금 팔로마산 천문대 얘기 듣다가 다른 천문대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또 잊어버렸어요. 다 방송에서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거대한 망원경들하고 다 잊어버렸고요. 팔로마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팔로마산하고 그 다음에 뭐 기껏해야 GMT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뭐 그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사람의 그 기억과 사고의 맹점이다 보니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명환 교수님은 늘 가져오시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또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런 분위기에 뭔가 나오면 전명환 교수님의 자료죠. 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주의 제2온화라고 해가지고 대이온화요? 제2온화요. 이혼 아니고요? 네네, 이혼 아니고요. 이온. 제2온. 제2온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네,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전에 조금 쉽게 좀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결혼 합니다. 얘기부터 하실 건가요?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임스 웹이 찍은 예. 최신의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 그렇군요. 보시면은 이제 은하단이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은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은하단이 있으면은 굉장히 무거운 천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천체들이 중력 효과로, 그렇겠죠. 예,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은하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게 찌그러진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 모습을 확대를 하면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요게 둘 다 갤럭시인데 네. 두 개가 연관은 없는 갤럭시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이고 하나는 굉장히 먼 은하인데 이 먼 은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네. 또 적색 이동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적색 이동이 여기 1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것은 우주 초기 한 6억 년 정도? 오. 네, 138억 년 중에 6억 년 정도에 이야.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은하 안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땅땅땅땅 찍혀 그렇네요.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우주의 보석호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석인 거예요. 이렇게. 호라는 건 이 호. 예, 호.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크. 아인슈타인의 그 링의 일부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원래는 아인슈타인의 링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아주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일부만 보이는데 네.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아크가 있는 것이에요. 저 이름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저 마치 무슨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우주선 이름 같거든요. 아, 우주의 그렇네요. 보석호.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하루선장 같은 그런 얘기에 나오는 네. 그 호 아니고. 그 호 아닙니다. 네. 근데 보석같이 보인다는 건 맞고. 맞죠. 예. 심지어 사진도 왼쪽에 네. 저것도 아주 큰 우주선 같은 느낌조차도 약간 주는 그러네요. 면이 네. 있어서. 네. 예,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상상은 상상만 하시고 예,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석처럼 있는 것이, 이거를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구상성단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구상성단이라 그러면은 아주 이제, 좁은 영역에 별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네. 이제 구상성단인데, 이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에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성단의 가장 특징이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왜 그렇게 오래전에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이 찍은 것이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죠. 아, 저게 원체 오래된 갤럭시니까. 네, 오래된 갤럭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천체에서 발견된 구상성단은 처음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은하도 뭐 6억 년에 있는 은하들을 최근에 발견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구성성단을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네. 은하에조차도 구상성단이 이미 형성돼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구상성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상성단이라는 거는 별이 한꺼번에 막 10만 개씩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밀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런 우주 초기는 이런 환경이 빈번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구상성단이 잘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측권 관측이기 때문에 좀 더 후속 관측을 통해서 정말 이 구상성단들이 멀리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별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제가 요런 이 초기 은하나 초기 천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역할, 이 초기 우주에서의 초기 은하들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 초기 은하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우주의 제2온화를 한 게 바로 이 초기 은하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 은하가 우주를 제2온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주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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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얼핏 뭐 비슷한 개념이야 지나갔겠지만 네. 저런 용어와 네, 그 맞습니다. 어떤 제가 지금 상상한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긴 하고 네.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한번 네, 들어보도록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상태가 이제 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우주를 말할 때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상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주라고 하면은 뭐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뭐 일반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질이 상태가 변했다라고 하는 바리온.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바리온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주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우주를 이야기하느냐? 사실 우주 공간에 있는 일반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일반 물질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불러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간 물질 아니면 은하간 물질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사실 대부분이 75%가 수소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그냥 수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간 물질은 인터스텔라 미디움입니다.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이제 물질이고요. 여기서 이제 은하가 있는데 은하 안에 만약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러면 그 1000억 개 별들과 사이에 있는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 뭐 알파 센타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이제 성간 물질인 그렇죠. 것이죠. 네. 우리하고 안드로메다 사이에 뭐가 네. 있으면 그게 은하간 물질인 은하가 것이고. 물질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영화에서도 그 인터스텔라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은 그 주인공이 이동하는 그 거리가 그 공간이 사실은 성간 공간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은하간으로는 이동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네. 그 시대가 되더라도 네. 그거는 너무 멀리이기 때문에 스타트rek에서도 스타트rek이 400년 후에 우주를 다루는데 우리 은하를 못 벗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경우는 정말 신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발달한 존재들이 가끔씩 장난을 쳐요. 네. 그거 외에는 인간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네. 뛰어난 문명들 모두가 우리 은하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맞아요. 네. 그런 건 되게 좀 현실적이죠. 네. 뭐 그러네요.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뭐 우리 은하 반대편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뭐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게 토픽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인터스텔라라고 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인터갤럭틱이라고. 인터갤럭틱이라고 지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들이 사실은 좀 이름이 다르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 사실 모든 분들이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로켓을 타고 나가면 그것이 우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성간 물질의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각의 우주는 은하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스케일에서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100km만 올라가면 우주에 나갔다고들 하시는데 네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그쪽의 영역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그건- 말은 아닌 것이죠. 뭐 사실 여기도 우주이니까요. 맞아요. 가지고 보면 그렇죠. 네, 모든 네. 공간이 다 우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재정의를 하자면 우주 공간의 상태 변화라고 하면 은하간 물질의 상태 변화다라고 아하. 하는 것입니다. 약간 물질. 네. 그러면 이제 초기 은하가 우주를 재이온화 시켰다고 하는데 왜 재라는 숫자, 그러니까요. 재라고 하는 게 붙었을까? 네. 그 말은 이전에 이온화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이온화가 됐던 시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언제 이온화가 됐었는지 바로 극초반으로 가게 됩니다. 빅뱅 직후로 이제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서 이온화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양성자와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네. 수소. 네. 저게 소위 그 38만 년 전의 그 맞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이온화 상태인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로 가보면 이제 빅뱅 직후에 급팽창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근데 급팽창이 일어나면 우주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우주가 아주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급팽창이 끝났던 시점에 실제로는 구슬 정도의 크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지금 현재 1000억 개의 은하들이 구슬 정도의 크기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급팽창이지 원체 작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죠. 워낙에 그래봤자 작기 그만큼이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온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입자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쿼크가 생겨나고, 네. 그리고 쿼크가 모여서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끝났을 때가 빅뱅 직후 1초. 정도가 지났을 때이고요. 그리고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만들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서로 이제 붙게 됩니다. 양전하를 띈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이제 만들게 되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 38만 년이 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이온화가 된 시점이 있는 것이에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온화가 아주 극초반에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왼쪽이 이제 이온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원자 핵도 있고요. 작은 건 전자, 그다음에 광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온화된 상태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밀도가 높아요, 이때는. 근데 이것과 지금 현재 우주에서도 비슷한 환경이 있는데 바로 별의 내부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광자가 있으면 광자 같은 경우는 너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동을 자연스럽게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막 가다가 부딪히고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별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태양 같은 경우 별의 중심부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그 광자가 표면까지 나오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태양빛은 사실 우리에게 오는 데까지 8분이 걸렸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10만 년 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태이고 그러다가 이제 양성자와 이제 이런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면서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네. 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빛이 빠져나온다. 네, 빛이 빠져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잠깐 딴 얘기지만 네. 이제 이온화, 네. 중성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중성화는 중성이 아닌 상태에서 중성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중성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이온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온이 아닌 상태에서 네네. 이온처럼 이온 상태가 된다. 네. 이럴 때 이온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우주는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네, 네.
애초에 그냥 시작이 이온 상태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상태의 이온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약간 용어를 쓸 때마다 예, 맞아요.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관용화되는 있는 거겠죠, 그냥.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중성화가 되면 이걸 표현을 할 때도 불투명 상태에서 투명해졌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이미 우주가 아직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불투명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초반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아주 우주 초기는 이온 상태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중성화가 된 이후로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도 없고 뭐. 네, 별도 없고 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암흑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드디어 별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하가 탄생하고 우리가 지금 JWST로 이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별이 탄생을 하면서 주변부를 이온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2온화인가요? 그렇죠. 아. 네. 그것이 바로 제2온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별이 있으면 그 별에서 나온 에너지로 주변부에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우와. 공간들의 이온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별은 좀 무거운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이런 작은 별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온화를 시키는 데는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저거는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네, 저거는 이제 광자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빛이 나오면서 아, 예, 네. 빛이 주변에 있는 수소를 깨는 겁니다. 아하. 예, 수소를 이온화시키면서 양성자와 전자와 전자를 분리시키면서 분리시키는 빛이. 것이죠. 네. 오. 그러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별 만들어지기 전에는 얘네를 떼어놓을 만한 에너지를 낼 소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온화 시킬 수가 없는 건데 네. 별이 비로소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음. 드디어 얘네를 깰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별이 만들어진 별들이. 거죠. 네. 그전에는 그냥 수소 뭐 대부분의 수소와 약간의 헬륨이 그냥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네, 상태로 그냥 깜깜한 그냥 예. 빛도 안 내고 네. 뭐 맞습니다. 그냥 그러고만 있었던 것인데 중력으로 뭉치기 시작하다 보니 이것들이 네. 질량을 갖게 되고 네.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주변을 깨기 드디어.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저것이 그것을 지금 찍은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그림으로 형상화한 그림으로 네, 보여주는 모습이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네. 이 가시광선은 좀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수소를 깰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좀 무거운 자외선이 주로 나오는 무거운 별들은 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담이지만 여기 예를 들어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이제 뭐 가시광선을 하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이유도 가시광선이 가장 많이 태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네. 진화가 된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자외선이 많이 있는 그런 별에서 생겨난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의 생명체들은 이 자외선을 보는 자외선을 잘 네, 보고 그런 또 피부도 자외선에 강하게 강한 네, 그러한 잘 안 이제 타고. 맞습니다. 그러한 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뭐 X선, 감마선 이런 게 나오면은 더 강한 센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단순히 이온화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2번 이온화를 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뭐 세컨 아이오나이제이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면은 2번 이온화 시키기도 하고 더 멀리까지 이온화 시키기도 합니다. 역시 한 번 이온화 시키기 어려운데 네. 두 번 그 이상 시킬 정도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의 제2온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기 천체들에 의해서. 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마치 안개가 자욱한 상태의 중성 상태의 우주에서 이 초기 은하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 우주가 개어가면서 이제 투명한 이온화된 우주가 된 것이고요. 네. 근데 요것이 불과 10억 년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10억 년도 안 되는데요. 한 4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아주 짧은 시기에 우주의 이온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90% 이상의 우주는 다 투명한 이온화된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은하와 은하 은하 사이에. 사이에.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혀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이죠. 만약에 그럼 큰일이죠. 우리 형태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높은 은하는 깨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에너지가 다른 별들이나 은하로부터 나오더라도 아주 밀도가 높은 영역은 이렇게 이온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우주의 재이온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성이라던가 네. 형체를 유지하고 네. 있는 또 그 원소들이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온화된 것이 아닌 것이고 네, 그렇죠. 물 이런 건 당연히 네. 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거는 은하와 은하 사이에 네. 있는 그 물질들이 이온화됐다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주가 재이온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물론 끝까지 가면은 아주 예쁘게 싹 개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져오지 못했고 중간에 이제 개기 시작하는 시점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저기서는 오히려 지금 은하는 안 보이고 있는 건가요? 요게 사실 은하 하나, 그죠. 은하 하나는 표현이 안 된 거고 우주 공간이 네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은하들 있는 사이의 공간들이 네. 우리는 흔히 빈 공간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그 네. 영역들이 사실은 네. 저렇게 많은 물질로 네. 차 있고 그것이 이온화되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주의 재이온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역할을 한 게 초기 은하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렇게 우주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우주의 재이온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퀘이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JWST 이전에는 멀리 있는 초기 우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퀘이사였습니다. 네. 네, 퀘이사는 워낙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게 되는 소스였죠. 네. 그래서 퀘이사에서 이제 빛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과정을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초기 우주의 오른쪽에 퀘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우리에게 빛이 도달을 하는데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스펙트럼인데 만약에 우주 공간에 이 우주 공간이 이온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퀘이사 스펙트럼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빛들이 이렇게 소강이 되지 않고 아주 원본을 잘 유지한 채로 오게 돼요. 네. 왜냐면은 중간에 있는 그런 중성 수소나 이런 것들이 이 빛을 이렇게 흡수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온전히 오게 되는데 만약에 중성 형태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 물질들이 그 은하의 물질들에 의해서 이 빛이 없어지는 그 것이죠. 물질의 특성들이 이제 그걸 네, 없애는 거군요.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온화돼 있으면 그냥 양성자 전자들만 있는 거니까 네, 별 영향을 안 끼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빛을 이제 없애버리는, 먹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게 돼서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림처럼 보시면 위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요. 뭔가 이 빛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싹 없어졌죠. 특히나 그 그렇네요. 옆에 부분이 네네. 싹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빛이 오다가 은하간 물질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중성 형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하간 물질이 중성 형태면.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 그림과 합쳐서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어떤 퀘이사 스펙트럼이 오면서 중간에 중성 상태의 수소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네. 아주 깔끔하게 잘린 그런 그렇네요. 스펙트럼이 보여지고요. 만약에 투명한 상태에서 출발한 퀘이사가 오게 되면 남아 있습니다. 빛들이 이렇게 조금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우와. 근데 요게 어느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빛이 없어졌잖아요. 네. 불투명 상태에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중성화면은 이 정도가 되냐면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중성 형태면은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빛을 없애버립니다. 네. 이 퀘이사의 스펙트럼의 빛을. 그래서 만약에 수소 원자가 100만 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중성 형태다라고 하면 그 퀘이사 빛이 깔끔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성자 100만 개 중에 하나에만 전자가 붙어 있어도 네. 맞아요. 그 정도의 민감도입니다. 웬일이야.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언제 이것들이 깔끔하게 이온화가 되었는지 그 시기를 이 퀘이사 스펙트럼을 아주 촘촘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촘촘하게 이렇게 쫙 보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와. 우주의 제2온화가 100만 분의 1 이하까지 내려간 시점을 딱 찾아내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네.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유튜브든 뭐든 이런 데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십몇 년 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로 전명현 교수님은 제가 뭐 물론 미혹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재밌고 복잡하지만 재밌는 얘기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퀘이사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퀘이사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점이라고 특정을 아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를 제2온화시킨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별이 당연히 별일 거고요. 근데 그 별이 이제 모이면 은하니까 은하이냐? 근데 네. 은하라면 작은 은하냐, 큰 은하냐? 아니면 구성성분처럼 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정답은 아직까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은 은하라고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초기 우주이기 때문에 은하가 다 대부분 작습니다. 큰 은하가 아예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은하간 물질입니다. 그러면 은하간 물질을 이온화를 시키려면, 그 빛들이 은하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은하 안에서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만들어진 광자가 만약에 은하 내에 있는 그 성간 물질을 잡아 먹혀서 더 이상 은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은하간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얼마나 은하 밖으로 광자가 탈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탈출률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네. 네. 그래서 탈출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제2온화의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은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성간 물질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별에서 나온 그 물질들이 그 광자들이 전부 다 그 내부의 성간 물질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빛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하가 크면은 빛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는 뭐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네. 엄청 밝고 가깝고 크고 막 이렇지만 네. 그래서 막 엄청난 빛을 내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속에서 대부분 다 잡아먹힌 거고 빛은. 그 많이 잡아먹힌 예,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일부가 나온 것이기는 네네네. 하시죠. 맞아. 네, 일부는 나온 네. 것입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이것이 완전히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럼 안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100% 효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시 블랙홀 뭐 이런 게 한 역할은 없을까요? 원시 블랙홀이 만약에 있었으니까. 우주에 재-이온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좀 뭐 에너지를 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약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작기도 했을 네, 것이고 네. 당시에.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도 우주의 제2온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요. 호킹 복사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호킹 복사가 사실은 거의 감지가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 보니까는 뭐 거기가 우주가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증발한다 맞아요. 블랙홀이 맞아요. 이런 네. 수준이라. 그래서 뭐 거의 그때쯤 돼야지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이렇게
그 증발을 하면서 에너지가 막대한 에너지가 그때 나와요. 예. 예. 먼 미래에서나 일어날 네, 일이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 원시 블랙홀이 굉장히 작았다. 그러면은 이미 증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서 다 폭발시켰을 것이고, 그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겠죠. 네네. 어딘가에. 근데 없다는 것은 아마도 아직까지 있으면 아직까지 증발을 안 했거나. 아, 살아있다. 네, 뭐 그렇게 뭐 추론을 할 수는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제2은하의 역할을 한 것이 작은 은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여러 작은 은하들, 초기 은하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과학자들의 이제 연구 영역입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그런데 이 우주의 제2은하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간접적으로 지금 K사의 스펙트럼을 이제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이제 알았던 건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이 그 은하간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의 분포를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의 분포가 원래는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버블처럼 어느 지역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중성 수소가 없어질 테니까 네. 다 이온화돼서 그래서 그러한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도 제임스 웹으로 보나요? 아 근데 그것은 전파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으로 네.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이제 저런 영역이니까 네. 전파 그래서 망원경으로. 전파 망원경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전파 망원경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수소 원자를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에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빛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전파 영역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 있는데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근데 수소 원자가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이 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스핀이 이제 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스핀이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전자의 스핀이 이렇게 거꾸로 되게 되면 그때 어떤 빛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빛의 에너지가 아주 약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왜냐면은 이 에너지는 중성수소라는 거는 이온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온화를 만약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면 이온화가 돼 버릴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온화를 시키지 않으면서 적당히 이 전자의 스핀만 바꿔줄 정도의 에너지. 그 정도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스핀이 바뀌면서 어떤 광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게 계산을 해봤을 때 21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한 파장을 갖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당연히 이게 우주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주로 오면 한 1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네. 하는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감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저것이 대규모로 일어났을 테니 저 맞습니다. 하나를 볼 수는 없을 테고 네, 네, 네. 대규모로 일어났을 테니 그걸 대규모로 관측을 이제 전파망원경으로 하겠다. 네. 그 저파장의 맞습니다. 전자파를 그런 얘기군요. 네네. 그래서 요 지역을 이 중성수소의 21cm 이걸 그래서 뭐 21cm 코스 우주론이라고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현재 우주를 가리키고 바깥쪽이 뭐 우주 배경 목사 그리고 초기 우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21cm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달을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네. 우주 초기를 다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예 중성수소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성수소가 점점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중성수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중성수소가 없어질 테니까요. 우주가 이온화가 그 되면서. 왼쪽 끝에 파란 쪽이 투명화된 상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웬일이야. 얻어내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뭘로 하느냐? 전파망원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사실은 아까 이제 뭐 L4 미션과 마찬가지로 우주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이언스 중에 하나. 아, 우리 우주청에서요? 네네네. 오. 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주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이언스 중에 하나가 이 SKA라고 하는 망원경의 협력 구조로 들어가서 협력 기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SKA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파 망원경인데 정말 1000만 평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네네. 한 변이 1km, 1km. 네네네. 그 안에 이 전파 망원경을 빼곡하게 짓는 거예요. 빼곡하게. 네, 그러니까 뭐 수십만 개를 이렇게 짓는 것이죠. 저건 국제 프로젝트겠죠? 네,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우주청이 저걸 독자적으로 할 리는 없고 아직은.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거의 30년 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네네. 네, 거의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만큼 큰 프로젝트인데,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망원경을 많이 짓게 되면 이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많은 사이언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주의 제이오나 시기를 직접 보는 겁니다. 중성수소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21cm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요. 전 어디다 만들고 있나요? 이거는 그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리아.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아프리카. 네, 네, 오스트리아. 그리고 남아공. 호주하고 남아공. 호주하고 남아공에 그런 거 좀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저것도 뭐죠? KMT넷도 네. 호주, 남아공, 칠레 이렇게 네. 세 군데 있던데 네. 날씨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조건도 뭐 사막도 이렇게 예. 맞아요. 사막이 땅도 넓고. 아마도 이것도 사막이에요. 그렇죠. 좀 넓은 평원 사막이 있어야 저것도 진짜 우리나라 같이 산 많으면 뭐 이렇게 막 자꾸 걸리적거리고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곳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산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지난 8월에 국제 천문 연맹 그 학회가 있었습니다. 네. IAU라고 맞아요. 하는 학회가 남아공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아공에서 네. 했는데 이 SKA 요 프로젝트의 그 런칭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처음으로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IAU 국제 천문학회 미팅이었다. 네. 이것도 시작이 되면 네. 정말 제임스 웹만큼이나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고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 네, 않을까. 네. 또 사람들도 이제 좀 뭐 제임스 웹 모르는 분도 많지만 네.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왜냐면 SK라고 하는 것을 많이 거의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많이 회자가 될 망원경 중에 하나입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이제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 우주청에서는 이제 이 SKA 프로젝트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데 네.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아직까지는 좀 선정을 하진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우리가 저기에 비용을 대고 지분을 좀 갖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GMT 같은 식으로. 네.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SKA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무슨 일을 할 그 예정인지를 쫙 이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주의 코스믹 던이라고 해서 우주의 새벽을 네. 직접적으로 중성수소로 보겠다. 네. 21cm 파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직도 챌린징을 당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챌린징은 이제 뭐 중력파 관측이라든지 뭐 당연히 전파망원경이기 때문에 블랙홀도 네네. 당연히 이제 보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시오리 이제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천체를 발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코스몰로지와 그다음 우주론과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워낙에 천체가 많으면 우주의 거대 구조를 알 수가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네.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좀 미진한 편인데 네. 그쪽에도 좀 본격적으로 달라붙을 수가 네, 있다. 그렇죠. 이 SKA죠. 스카라고 부르나요? 스카라고 안 부르나요? 그냥 SKA라고 부르는 스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많은 분들한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저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영어권에서도 스카라고 뭔가 스카라고 이렇게 불러야 밤도 연상이 되면서 예. 그렇기도 하고 하늘도 연상이 되고 네. 있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네. 저는 라이언 킹의 그 삼촌 사자가 생각납니다. 제임스 웹도 사실은 그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물론 사람 이름이니까 JM 뭐 이런 식으로 JAMES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겠지만 그게 저런 식의 이름이었다면은 훨씬 대중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저분들한테 그걸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예. 언제 저것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저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는? 이것이 지금은 그냥 시범 관측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풀 가동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고요. 예, 아직은 이제 뭐 테스트하면서 이것을 이제 조금 뭐 그 안테나를 뭐 조금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네. 뭐 이거를 이제 점점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GMT는 언제부터 가동되는 거예요?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하던 시점부터 얘기했거든요. 2020년이니 뭐니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매년 7년 후입니다. 내년에도 7년 후일 거고, 예. 후년에도 7년 후일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 이걸 했는데 그때 2020년이면 7년 후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그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가동을 안 한 것 같고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 좀 많이 늦어진 느낌인데 이건 좀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테스트라도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겠네요, 설마.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접시 망원경들이 실제로 많이 세워지는 중입니다. 네. 우리나라 저런 부분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문제는 없나요? 우리 연구비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예산 결과 문제 때문에? 뭐 전체적인 연구비는 지금 문제가 항상 있고요. 그렇죠. 네, 항상 문제가 있고. 저런 거는 국제적인 어떤 부분이라서 뭐 지금 와서 뭐 갑자기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 그렇죠. 네. 그래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줄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네. 이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사이언스를 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 좋고 한데 너무 이렇게 집중돼서 이제 어떤 예산이 한 곳에 집중을 되면서 약간 그런 뭐 다른 이게 어디서든 연구는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어느 곳이 한 곳만 이렇게 집중되면 소외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그런 걸 균형을 항상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눈에 볼 때 너무 멋있는 걸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풀뿌리 연구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쪽으로 돈이 가게 돼 있고 네, 지금 좀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카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스카라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할 챌린징 예정이다. 아인슈타인. 네.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왼쪽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마찬가지로 뭐 우리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인슈타인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는 뭐 그 중력에 대한 아인슈타인은 옳았는가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항상 의문을 던지고 과연 아인슈타인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뭐 블랙홀 얘기까지 네. 초기에 누구죠 저 에딩턴의 그것부터 네. 시작해서 10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옳았다고 항상 증명이 옳았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주 상수조차도 맞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랐지만은 좀 제소한되는 그런 면까지 있었고 네. 이쯤 되면 아인슈타인은 좀 신이 아닐까요? 일종의 정말 머리가 매번 네. 100년이 넘게 1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사실 과학의 역사로 해봤자 뉴턴 때부터 봐봤자 갈릴레이 때부터 봐봤자 300~400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중에 100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지금 와서 이 엄청난 장비와 기술과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검증을 해도 계속 옳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인류 역사상 나오기 한 2번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맞아요. 네. 심지어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머리로 사고 실험으로 했다는 것이 더 대단한 말 것이죠. 그대로 그 통찰력의 끝판왕이다. 적어도 네. 그 이 이과적인 부분에서는 네, 통찰력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 얘기를 봤어요. 왜 보통 천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저 양반이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폰 노이만. 예, 그렇죠. 분노임. 천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폰 노이만인데 네. 그 폰 노이만 관련된 그 문서를 정확하게 보면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질문이 누구한테 질문을 했던 거냐 하면 그때 질문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유명한 헝가리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헝가리인들 중에는 왜 이렇게 천재가 많니 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대답이
진짜 천재는 폰 노이만밖에 없어. 그러니까 헝가리인 중에서 천재를 말한 거예요. 네. 원래는 물론 폰 노이만은 천재지만 어쨌든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 천재는 폰 노이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와요. 네. 폰 노이만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계산, 암기의 모든 거에 천재지만 진정한 창의력을 보여준 적은 없다. 아인슈타인에 해당할 정도로 진짜 네. 창의력을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 모든 문장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 폰 노이만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짧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인슈타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 사람이 제일 천재. 저 이상은 없어요. 저 사람이 맞습니다. 최고고 맞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좀 노인이 되신 다음에 양자역학 관련돼서 고집을 부리신 것은 있지만 저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아무리 천재고 훌륭한 이론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 100년 동안 본인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한 그 과학 연구의 사실 본질이거든요. 네. 뭔가 내가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 혈안이 돼 있고 네. 그거를 내가 잘 방어를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통과했을 때 조금 더 견고한 어떠한 그 이론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판을 받는 게 아무렇지 않고 잘 방어해낼 자신이 있다. 나는 그러한 어떤 성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과학을 하기에 어울리는 성격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분은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스스로 방어를 할 필요도 없이 하지만은 뭐 자신의 공격을 해도 이론이 다 지금 막아내고 있어. 예. 네. 그러니까 뭐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못 주고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죽은 아인슈타인이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여전히 막아내고 네. 있는 네. 뭐 그런 양상이니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챌린지를 하는 건 맞죠.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또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부분보다도 아인슈타인이 놓친 부분들이라든가 그쵸.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그렇죠. 또 확실히 양자역학에 관련된 부분이 아인슈타인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런 큰 전파망용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도전이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럴 정도의 인물이라는 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저는 안 되고 일단 뭐 전명훈 교수님 저렇게 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좌절하고. 근데, 이 모두가 아인슈타인처럼 되려고 하면은 다들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네. 홍성수 박사님은 한번 패기 있게 아니. 도전해 보실 생각이 뭐 도전이야 할 수 있죠.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아인슈타인 되면은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철학을 하고 음악을 했는데 뭐 철학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원체 좀 이렇게 뭐 철학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서 설득이 되면 되는 네. 거고 과학이랑 차이가 그거죠. 물론 요즘 철학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이 클래식의 경우에 모차르트가 되지 않으면 안 네. 된다라든가 저희 경우는 바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은 뭐 대중음악에서 그렇죠. 뭐 누구랑 똑같이 연주하지 않을 바에 나는 뭐 할 가치도 없다.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 그걸 목표로 삼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쟤는 하는데 나는 못 하고 이거 뭐 이래서 뭐 해.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릭 클랩튼이 지미 핸드릭스를 처음 봤을 때 60년대 말에 에릭 클랩튼이 이제 영국의 클럽에서 지미 핸드릭스가 연주하는 걸 처음 봤대요. 무명일 때 핸드릭스가 에릭 클랩튼이 이미 유명했고 딱 보고는 이제 집에 와서 그냥 기타를 버릴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시도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래전의 것을 이렇게까지 거대한 규모로 한편 디테일하게 네. 탐구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의 축적과 그리고 뭐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는 왔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앞으로도 머나먼 길이 남았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전명환 교수님이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셔서 네. 새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1년 반 정도 분량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 어려워서요. 들을 때는 우와, 뭐 저게 된단 말이야. 저게 어떻게 무슨 저기에서 어떻게 무슨 뭐라 그러죠? 영어로 그 사운드 관련된 표현들 어쿠스틱. 네네네. 어쿠스틱이란 개념이 저기에 등장을 해면서 우와 그랬는데 지금 또 헷갈려요. 뭐였는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방송은 여러분 한 1년, 2년치를 다시 보셔도 처음 보는 것처럼 스럽다. 혹은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일단 이런 것들 전명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이나 홍승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맞아요. 뭔가 좀 지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다시 보시라. 네. 다시 청취하시고 재시청하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시청이 많이 되면 저희가 돈도 좀 벌고 조금이라도 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유튜브는 뭐 다 짧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진짜로 제대로 하는 곳은 적어도 국내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가치를 아실 테니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람들 회원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 회원 가입을 안 해주시면 저희는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던 사업들은 다 이제 과학관이나 다른 것들이 그냥 해버리게 됐죠. 저희 스타일을 이제 우리나라에 다 퍼졌고 저희가 처음 시작한 그런 스타일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 사업 같은 것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 회원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11월 달에는 또 한 새로운 얘기로 저는 홍승수 박사님이 또 가지고 오시는 이 미묘한 부분들 우리가 아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얘기들과 전명훈 교수님이 갖고 오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얘기와 이것이 지금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이 역할이 지금 딱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럼 11월 달에도 새로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